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수비입니다. 문학정독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이제 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2010년 제1회 작품집이고요. 저희가 처음 읽은 작가님은 김중혁 소설가님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1층 지하 1층이죠. 아니죠, 그렇게 읽으면 안 어떻게 되죠. 읽어야 되죠 이거? 여기에 애매한데. SM이라는 단어까지 있는데 네. 1층 슬래시 지하 1층. 아 맞네. 1층 슬래시 지하 슬래시 중요합니다. 맞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작가 소개를 준비해 오셨다고 루베님께서. 준비까지는 아니고. 네, 얘기해 주시죠. 담백하게. 근데 혹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김준혁 작가님 되게 저는 성함만 듣고 사실 몰랐는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혹시 모르셨나요? 이 TV에 자주 나오셨더라고요 최근에. 아 그래요? 네, 그 영화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동진 혹시 예, 알죠, 네, 알죠. 그분이랑 빨간 책방 같이 이제 팟캐스트 뭐 라디오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SKT 그거 집에서 보고 있어갖고 BTV 그거 틀면은 그 영화 소개해주는 채널로 자주 얼굴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이셨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면 말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말씀 잘 하시니까 이제 방송도 하시고 그런 거죠, 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일단 소설가로 이제 등단하신 거예요. 2000년 등단하셔서 1971년생이시고요. 네, 그래서 각종 문학상 수상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2010년에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굉장히 이번 작품에서 느낀 건 이제 독창적이고 어떤 상상력이 좋으시다. 그리고 또 부수적인 정보로 그림을 굉장히 또 잘 그리신다. 깜짝 놀랐어요. 소설에 그림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한 건데요. 커트 보거네트라는 소설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각종 그 SNS 아이디에 보거네트라는 아이디를 그 쓰신대요, 닉네임으로.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져 갖고, 미국 소설가인데 SF 작가고 그 특유의 어떤 유머러스함이 있는데 좀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공존하는 그런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이런 스타일을 마음에 드셨다면은 소설에도 이런 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작가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좋네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어설프게나마 이 작품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상과 그리고 일단 줄거리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은 되게 판타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실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이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 도시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싹 끌어잡죠. 관리실 연합이 있고 조직이 있고 거기에 지하 연합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시선을 잡아 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네오타운이라는 이게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 공간에 있는 건물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비슷비슷한 건물과 그리고 지하실 그리고 관리실을 이제 갖추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면서 전개가 되다가 이제 그 지하 이게 암흑서구의 전투라는 맞습니다. 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처음 소설에서. 그래서 이 암흑서구의 전투가 어떻게 발발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잠시만요. 이게 저도 이게 처음 읽고 이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근데 암흑 속의 전투가 있는데 그렇게 되죠. 네, 잠시만요. 중요 사건이에요. 중요 사건을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결말이 바로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네, 그만큼 사건. 어떤 기승전결해서 굉장히 그 네.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려운 소설이 아니라서 저도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길게 하려고 하진 저도 줄거리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토리는 그렇게 뭐 복잡한 스토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암흑 속의 전투라는 게 뭔지만 대충 설명을 하면은 예예. 이제 이 도시를 기획한 한 회상이 있고 구현상. 그다음에 예. 그 도시의 이제 이권을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회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 회상이라는 분이 네오타운의 원래 설립자 분이신데 근데 이분에게서 단 하루만 이 건물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의 설계는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판타지스러움이죠.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 이 도시 관리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당신이 지금 자금이 바닥이 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주겠다. 맞습니다. 라는 네. 식으로 해서 관리권이 넘어가고 정말 판타지스럽게 모든 인터넷과 전기 이런 것들이 네오타운에서 싸그리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권을 노리는 이제 상대방 회장님께서 이제 무한 그 무장 괴한들을 이 네오타운에다가 진입을 시켜서 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리사 연합회 분들하고 한판 싸우게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상징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이 비밀 관리실이라고 해서요. 이 네오타운에는 모든 건물의 지하실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이게 이 책의 제목이 1층 슬래시 지하 1층인데 항상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관리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의 후미에 자 우리는 슬래시 같은 존재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끼어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얘기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소설 초반부와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관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슬래시 같은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좀 다른 공간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적으로 모든 관리인들이 모두 집결할 수 있는 비밀 관리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인들이 그 무장 괴한들이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 집결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무장 괴한들과 맞서 싸운다라고 네. 하는 게 줄거리이고 그리고 끝에는 뭐 사실 뭐 싸운다라는 거에서 어떤 박진감이나 그런 거는 뭐 딱히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이 소설의 주된 흐름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관리인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끼리 싸움이죠. 이 암흑 속의 전투라는 거는. 그리고 SM이라고 얘기하는 슬래시 매니저 그러니까 그 층계에 사는 그 중간 부분에 사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인 또 비밀 이거 자꾸 비밀 집결지라고 해야 하나 관리실 비밀 집결지에 모이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되게 현실에서 말하기 껄끄럽거나 아니면은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부분을 이런 판타지적인 상징들로 작가님께서 메움으로써 우리에게 미끄러지듯이 얘기를 한다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 부분에 되게 어설프게 소설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 소설이 그만큼 많은 상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징들이 되게 오밀조밀해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오밀조밀하다는 게 어디 하나 버리는 복선이 없고요. 그리고 그 오밀조밀한 상징들이 정말 매끄럽게 소설을 제가 이 소설을 그냥 펼치고 끝까지 그냥 쫙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끄럽게 전개가 되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는 뭐 아까 그 전에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자를 판 사나이 같은 판타지스러움을 정말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접하게 된 것 같아서 무척이나 반가운 소설이었고 그리고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단편이니까 또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고남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어떤 상징들을 발견하셨는지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참 네. 저에게 어려운 궁금하네요. 상징이 그렇게 많다니. 상징이요. 잠시만요. 저도 이걸 책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 제 거 책을 보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거 적어 놓으셨구나. 네네. 그래서 제 이어서 그러면 찾으실 네. 동안 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해볼게요.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단편 소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그러니까 건물 관리자 연합의 존재는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 슬래시라는 그 보이지 않는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건물 관리자 연합이고 예. 그거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네. 그건 뭐 확장하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슬래시라는 그 상징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포함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봤고,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저의 관심이랄까, 저의 마음의 중심은 소수자와 약자에 가 있긴 해요, 항상. 네네. 저는 뭐 강자라든지 사회적 강자겠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잘 사니까. 근데 항상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좀 뭔가 소외받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그럼 모든 소설들이 그렇게 약자와 소수자를 향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세련되게 표현하느냐, 그게 또 거기서 갈라질 것 같은데, 작법이 갈라질 것 같은데, 김중혁 작가님은 이 약자와 소수자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되게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리지 않게 표현했다는 생각. 비리지 않게. 예,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소수자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룰 수도 있구나. 이 세련됨은 어떤 상징에서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스토리도 그렇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희화일까요? 풍자일까요? 이게 보면 뭐 그 구현성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 하자보수 얘기도 하면서 형광등 갈아 끼우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웃기고 그렇죠. 유머 코드를 이제 넣으신 거죠. 되게 유머스럽잖아요. 이런 코드가. 네네. 그리고 이제 구현성은 어쨌든 회장이고 윤정우와 그다음에 또 동료가 있어요. 윤정우와 어쨌든 동료가 있는데 그런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책도 썼잖아요. 지하에서 옥상까지라는 책. 건물 관리자들은 언제부터 지하에서 살게 됐는가. 형광등 갈아 끼우는 법 이런 것도 있고 윤정우가 이제 그 홈세이프 빌딩의 건물 관리자인데 방음이 문제라서 그 20대 중반에 그 605에 사는 여자가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옆집 신혼부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그 상황 설정이라든지 예시 하나하나가 어딘가 있을 법한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예시기도 하고 또 재밌어요. 웃겨요. 그냥 일부러 웃기라고 쓴 것 같기도 해요. 네. 재밌기도 하고 관리자 양성학교 이런 것도 그렇죠. 물론 없겠지만 그 이런 판타지스러움을 끌어오므로써 현실과 뭔가 맥이 닿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의. 그렇죠. 막 저희가 이제 관리자 양성학교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적어놓은 호실들, 맞아. 그리고 뭐 네오타운이라는 명칭, 네오타운.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명칭을 적고 숫자를 적으면은 저희가 그 스토리에 감정이입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게 약간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나오는 약간 서술 방식인데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자기가 막 어떤 거인국에 가가지고 말벌이랑 싸우는데 그 말벌이랑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독침을 막 4개를 막 뺐다고 해요. 4마리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4개의 독침을 하나는 실제로 있는 대학교 4개를 거론하면서 이쪽에다 보내고 저쪽에다 보내고 이쪽에다 보내고 이게 다 실제로 있는 실명칭을 쓴 거예요. 대학교들을. 그러면 네, 그렇게 쓰고 그리고 하나는
또 실제로 있는 그 당시 있었던 유명한 학자와 함께 같이 이걸 또 연구를 했고 하나도 내가 소장을 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실제로 네. 숫자나 이런 것도 막 몇 년도 이런 걸 했고 그런 걸 봤었을 때 그 당시의 상상력과 그러니까 1700년대죠. 1700년대의 상상력으로는 사람들이 걸리버 여행기를 출간해서 그걸 읽고는 아 이건 진짜 있는 거다.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이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사람들이 항해를 떠나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인지심리학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되게 스토리에 몰입하기가 되게 쉬웠던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 물론 많이 적어왔고 했지만 요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거냐면 19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이런 단락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 한번 드려. 한번 문장을 읽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단인데요. 마지막 줄에 저녁이 되면 윤정우는 주인공 중에 한 명, 관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윤정우는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모두 합해서 그날 오르내린 계단수를 확인했다. 근데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인용문, 이건 조천웅이라는 다른 건물 관리자가 이제 하는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똑같은 빌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계단수를 세긴 왜 세요? 그거는요. 층마다 계단수를 적어 놓으면요. 갔다 와서 몇 층 갔다 왔는지만 적어 놓으면요. 나중에 정리만 하면 진짜로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네. 그쵸. 이게 왜 와닿았냐면 여기서 조천웅의 역할이 저는 이 소설에서 핵심이 조천웅이라 생각해요. 조천웅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조천웅은 어떤 역할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판타지 뭔가 자기 역할에 어떤 좀 몰입을 해 있어요. 윤정우도 뭔가 이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몰입을 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낭만적인 뭔가 그렇죠. 네,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천웅의 말은 어떤 거냐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객관적인 말을 이게 뭐랄까 일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뚝뚝 찌르거든요. 조천웅은 이게 앞에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고 조천웅은 객관이에요. 주관과 객관을 이게 작가의 탁월함인 게 주관적인 거 앞에 만약에 이제 조천웅이 말이 없었다면 앞에 말만 있었으면 독자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 조천웅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의 문제이기도 해요. 주관만 있었을 때 이 소설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타지스러운 쪽으로만 기울 수 있는데 조천웅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 일침을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조천웅 덕분에 근데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조천웅이 하는 말들이 거의 다 그래요. 주관 객관이 점프되는 게 요건 뭐 25쪽에 중간에 이제 이것도 윤정우가 하는 그 말인 이제 윤정우 하는 동작인데 윤정우가 이제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눌러가지고 어떤 그 자기만의 공간에 우주 같은 공간에 갇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이런 기분일까? 이런 식으로 삶이 죽음 이후에 오는 거 아닐까? 이런 되게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혼자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목과 가슴과 어깨를 만져보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인용문이 그러니까 대사가 뭐냐면 문에 못질하고 있냐? 얼른 닫고 와. 야 윤정우 내 말 들려? 문 닫았어? 이거는 현실을 환기시키는 객관적인 말이거든요. 팍 찌르죠. 윤정우가 그 자기만의 관념으로 빠져들어갈 때 이문조 이건 이문조의 대사이긴 한데 이문조가 야 문에 못질하고 있냐 하면서 깨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에서 객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이 소설에. 주관에서 객관으로 네, 점프하는 거죠. 환기시키는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8쪽에도 그런 거죠. 윤정우가 이제 이런 대사를 하죠. 본부 잡았습니다. 방화 셔터 작동시켰어요. 이런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 괴한들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본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만의 판타지에 빠져서 본부라고 하고 윤정우가 무전기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윤정우는 미식축구에서 터치다운을 한 선수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되게 관념적인 되게 판타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천웅이 빈정거리죠.
본부는 무슨 본부예요. 우리가 무슨 특공대인 줄 아시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저는 최대 장점이랄까? 그 마지막 43쪽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칼럼을 다 읽은 조천웅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칼럼에 어떻게 써있냐면 윤정호가 쓴 칼럼인데요. 슬래시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이 칼럼 자체가 되게 낭만적이에요. 자기 역할에 빠져서 되게 뿌듯해하고 뭔가 그 좀 어떻게 보면 자만일 텐데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낭만에 빠져서 누군가 저의 직업을 물어본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슬래시 매니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작가의 뉘앙스도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좀 환상 판타지에 빠져 있는. 그런데 요거를 조천웅이 깨져. 칼럼을 다 읽은 조천웅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거는요 그냥 1층 위에 2층 있고 2층 위에 3층 있다는 표시거든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슬래시 아무데나 쭉쭉 꺼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저는 이 소설의 백미, 주관과 객관, 주관을 깨면서 객관을 익혀줘.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전 이게 좋았습니다. 네. 이게 탁월함. 김준호 작가님 정말 탁월하다. 잘 들었어요. 네, 전 요 정도. 선배님의 생각이 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설명을 좀 덧붙인다 할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조천웅의 어떤 이 소설에서의 역할은 말씀하신 내용들 맞죠? 객관적이고 어떤 굉장한 뛰어난 기술자로 나오잖아요. 탁월하고 그래서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실용성 있는. 네, 누구보다 바람직한 건물 관리자 그리고 그 건물 연합의 대표자의 말을 따르면은 건물의 리듬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그것은 맞는데 이제 윤정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그 윤정우를 이제 어떤 그 관념을 깨는 역할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윤정우 자체의 역할이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해요. 조천웅만큼이나. 주인공이죠, 뭐. 네.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하죠. 그리고 끌어가죠. 근데 이제 관념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좀 이제 윤정우에 대해 좀 더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간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치열한 탐구 의식이 있고 또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약간 그리고 더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계단을 밟는 부분 있잖아요. 특히 이게 가장 이 사람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둘이 다르죠. 윤정우랑 조천웅이랑 다르게 행동하죠. 맞아요. 그 사람 아예 계단 숫자 세는 거 그거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만약 숫자를 센다면은 실용적으로 세야지 그렇게 아둔하게 세는 게 어딨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윤정우는 그 계단을 셀 때 이제 건물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자기 존재를 다해서 이 건물 관리자라는 역할을 뭐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떤 실존처럼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다 바쳐서 어떤 근원적인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직업은 일단 축구 선수잖아요. 또 다른 직업은 그래서 어떤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 때 그 어떤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스타일이라고 보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열정이 많고 뜨거운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자 제가 잠시만요. 괜찮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잠시만 말을 더 하면은 약간 윤정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로서 묘사된 부분이 축구 선수인 것만큼 약간 물리적 감각에 대해서 윤정우랑 엮어놓은 게 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계단을 걸어갔다가 내려오는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밟는 감각, 뭐 그런 실체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상징이라는 거를 막 정확하게 꼽아내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정우가 그 뭐 현실에는 이런 관리실은 없지만 자기 관리실에 이제 문을 닫고 기계 소리 때문에 문을 닫고 그 관리실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쓴 대목인데 이제 4개의 벽이 방을 둘러싸고 있지만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때 그 벽은 무의미해진다.
벽이 사라지면 우주 전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몸이 수축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 때문인지 윤정우는 어두운 방에서 자신이 점점 줄어들어 작은 모래가 되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라는 물리적 감각이 점점 더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관념적이고 허구적이지만 자신의 몸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물리적 관념이 실제로 여기 있는 벽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의해서 줄어든다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윤정우라는 캐릭터가 물리적 감각하고도 꽤 맞닿아 있는 캐릭터라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맞네요. 네네. 아니 진짜 아까 제가 해석할 때는 윤정우가 너무 관념적이고 좀 망상, 허상 이게 좀 판타지스러운 자기만의 그 좀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석했는데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되게 실제적인 운동 축구 항상 운동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운동을 야구도 좋아해서 그렇고. 몸을 쓰는 이게 캐릭터가 입체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렇죠. 야구 뭐 터치다운 얘기도 하다가도 되게 몸을 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관념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좀 다양한 그게 다 섞여 있는 듯한 인물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이지 않은. 아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서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어려웠고 난해한 인물이 저는 조천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던 캐릭터가 조천웅이라는 캐릭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천웅은 약간 이제 무스비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의 표현대로 하면은 약간 그 1층 슬래시 지하 1층이라는 소설이라는 사극 안에 떡하니 등장한 현대인 같다는 느낌을 좀 자주 받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극 안에 조천웅은 그냥 현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깨고 약간 그런 걸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계속 매끄럽게 나아가다가 결국에 이건 도대체 왜 넣은 것이? 이런 구성 요소가 왜 필요했지라고 맞아요. 딱 그 도달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요 그냥 1층 위에 2층 있고 2층 위에 3층 있다는 표시거든요 하면서 뭐랄 쭉쭉 그어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이게 이 소설 자체가 무엇 하나 구성 요소를 어설프게 넣은 게 없는 소설이었는데 그리고 이건 역시 뭔가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꼈는데 이걸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는 저의 능력으로는 좀 어려웠다. 네. 루벤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천웅 역할이랄까 이 대사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있으신지 조천웅이 어떤 인물인지 개인적인 감상이나 이런 걸 궁금하긴 하네요. 제 생각은 제가 이걸 다 읽고 뒤에 이 책이 장점이 해설이 있잖아요. 맞죠. 해설. 문학동네 그 최고예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가 책에 해설 평론가님의 어떤 의견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약간 저의 읽는 태도를 하나 잠깐 누설을 하자면은 좋습니다. 저는 약간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가기 전에 그 평론을 저는 일부러 안 읽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랑 한번 저의 말을 섞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평론을 읽는 편이에요. 약간 그게 전 좋더라고요. 저도 이 평론을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론가의 말에 내가 잠식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끝나가니까 지금 뭐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존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해설에 바탕을 두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로 꽂혔는데 이 존재의 의미, 결국엔 슬래시가 이 주제의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슬래시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물론 이제 농담인 것처럼 허구적인 걸로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됐지만 이 슬래시의 존재에 대해 고찰해 보면은 그런 것이죠. 약간 여기 허구의 세상이지만 우리도 슬래시이지 않을까 어떤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좀 캐릭터는 있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면이 많아요. 조천웅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사람이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잘 못하지만은
이제 급박한 순간, 폐소공포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세면서 윤정우의 방식을 따라한단 말이죠. 그 삶의 방식을 긍정한다는 뜻이겠죠.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것이고 윤정우 자체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관념들을 극대화시켜서 뭐 책도 쓰고 해서 하지만 이제 뭐 받아들이는 태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자체는 이런 모순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슬래시일 수 있겠다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네. 슬래시에 대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 상징을 확 넓혀서 그냥 모든 인간 존재 자체로. 해석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여기 조여원 평론가님이 이게 맨 앞쪽에 하신 해설이 단편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네. 세계의 몸에 둘러쳐진 두껍고 단단한 갑옷의 틈새를 가능한 한 깊숙이 그리고 날카롭게 찌르는 게 단편 소설이다. 그래서 또 인용한 게 단편 소설은 탁월한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정밀한 발견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문장이 이런 맥락에서 너무 걸려서 이거 이해하고 싶은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렵죠. 그게 밀란 쿤데라의 그게 커트. 의견을 가져온 것이더라고요. 맞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검색하니까 그 책 내용이 조금 나와서 결국에 밀란 쿤데라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소설을 통해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가 소설의 역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근대 소설은 돈키호테를 시작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대 소설은 결국에 개인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실을 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일단 그 두 개 정도가 이 소설에 해당되는 것 같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정체성, 이 슬래시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진실은 어떤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떤 삶의 진실을 찾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소설의 주제일 수 있겠네요. 슬래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못 들여서 애매하긴 한데요. 설명이 솔직히.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딱 내놓기에는 이 소설이 너무 매끄러워요. 매끄럽다. 근데 너무 뱀 만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뱀을 만져보면 너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어딘가에 지점을 생각하고 딱 집어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소설도 그런 감이 적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지점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각자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은 그러면 적어도 그 소설을 읽은 사람끼리는 좀 더 구체적인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슬래시, 그냥 슬래시라고 할게요. 이 슬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끔 그 문자를 불어넣어 주신 게 이 작가님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지점을 우리의 구어적인 언어로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에서 좀 깔끔하게 왜냐면 저희 1부도 길게 했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뭐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다음 소설에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네네. 참 좋은 이게 괜히 대상을 탄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 한 3번, 4번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느낌상 감탄을 받았던 지점들이 많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